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재미있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엄청나게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귀한 귀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귀인이라는 친구와 있었던 제 인생의 잊지 못할 순간들을 이야기하려고 사연을 올립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제 옆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맙고 행복합니다. 귀인이 덕분에 제가 아주 버러지 같은 놈과 이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그 이야기들을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귀인이를 알게 된 건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30 중반이 된 지금은 귀인이 말고도 같이 노는 친구 2명이 더 있는데요. 이렇게 넷이 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우정을 함께 하자고 약속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모임은 귀인이 덕분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로 돌아가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슬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새 학기를 시작했을 때 귀인이와 짝꿍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시절부터 귀인이에게는 좋지 않은 소문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귀인이의 엄마가 무당이라 귀신 들린 아이라고 가까이 가면 큰 화를 입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세탁기 골목 안쪽에 있는 선녀 보살집이 귀인이네 집이라더라. 그 집에서 무당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 아니다, 선녀 보살이 귀인이라더라 하는 소문 말이죠. 무성한 소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따라붙었던 귀인이는 자연스럽게 전교생이 기피하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귀인이 자체도 공부에 취미가 없는 건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싫은 건지 학교에 도착하면 내내 잠만 자는 아이이기도 했고요. 같은 반인 것도 불편한데 짝꿍까지 되니까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숨막히게 불편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짝이라는데 싫지 않을 친구가 있을까요? 짝이라지만 며칠 지내보니 서로 말을 섞을 일도 없고 저도 어울리는 친구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부딪힐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저에게 아주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름방학이라 가족들끼리 계곡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이모네 가족, 우리 가족 할 거 없이 계곡 옆에 텐트를 치고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하게 밤사이에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했고 상류에서부터 물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계곡이 범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텐트에서 자고 있다가 아빠의 급한 부름에 놀라서 텐트를 떠나게 되었는데 빗소리에 서로 우왕좌왕하느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못했던 거죠. 엄마는 제가 텐트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텐트를 향해 달려오셨고 그대로 범람한 물에 휩쓸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자연재해 사고였고 물에 빠지고 나서야 싸늘하게 식은 엄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뉴스에도 나오고 큰 사건이라 며칠 동안 신문에도 나오고 했었죠. 저를 구하기 위해 돌아가시게 된 엄마. 제 죄책감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례에 친구들은커녕 학교에도 말을 못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방학 중이기도 해서 제 친구들은 아무도 오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면서 엄마 하고 있는데 대뜸 귀인이가 장례식장을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울고 있는 저를 향해 이온음료 하나를 내밀더니 쭈뼛해하면서 너네 엄마가 너 무사해서 다행이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걸 친구들도 선생님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뉴스에서 연일 보도가 된다고 해도 누가 죽었는지 어디서 장례식을 치르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제가 너무 놀라서 눈물이 뚝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귀인이를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너도 나 소름 돋는다고 피할 거 아니니? 하고 되묻더라고요. 피하지 않을 테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귀인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꿈에 모르는 아줌마가 나타나서 제 이름을 계속 부르더래요. 듣다 보니 짝꿍 이름인 걸 알아서 제 짝꿍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줌마가 맞는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랬더니 말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우리 딸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전해달라고 하고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음날 눈 뜨자마자 인근 장례식장에 전화를 돌려서 제 이름을 대니까 딱 이곳에서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호시를 말해주더래요. 말을 전해달라고 꿈에 찾아왔는데 그냥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찾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엄마가 왜 내 꿈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네 꿈에 나와서 그랬을까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귀인이가 우는 저를 상당히 곤란해하면서도 어설프게 저를 끌어안고는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걱정 많은 귀신은 한이 남는 법인데 자기가 대신 말을 전해줬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울지 말고 힘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위로보다 저에게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귀인이에게 저는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렸어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게 돼서부터는 혼자 밥 먹고 잠만 자는 귀인이를 깨워서 엄청나게 챙겨주었습니다. 저랑 친했던 애들은 귀인이랑 어울리는 저를 보고 왜 귀인이랑 노냐고 저를 문책하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귀인이 뒤를 졸졸 쫓아다니니 자연스럽게 단짝이 되었고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랑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뭐 중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귀인이의 속도 모르고 배척부터 하는 친구들에게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건 귀인이랑 제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는 2명의 친구들이 더 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모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물론 사람을 대하는데 서툰 귀인이를 대신하여 제 친화력이 한몫한 거긴 하지만 다들 귀인이의 내면을 바라봐 준 듯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넷은 진짜 단짝이 되었어요. 공부도 같이 하고 노래방도 같이 가고 야자도 같이 땡땡이 치고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도 했고요. 나름 편했던 건 귀인이가 무당집 딸이라는 소문이 고등학교에도 자자했기 때문에 일진 친구들도 귀인이가 무서워서 저희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희 학교 일진 애들이 돈도 뺏고 학교 폭력도 일삼는 아주 못된 애들이었거든요. 우리 넷은 학교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죠. 성적도 고만고만했던 저희는 대학교도 다 서울에 있는 4년제 학교에 다니게 되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꼭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우정 영원하자는 친목 관계는 성인이 되어서도 쭉 유지가 되었죠. 아, 귀인이는 사람이 많은 곳은 불편하고 피곤하다면서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귀인이네 집이 무당집이긴 했어요. 엄마나 귀인이가 선녀보살은 아니었고 귀인이의 이모가 선녀보살이었습니다. 저에게 은근슬쩍 대학교에 가면 성적 비관으로 죽은 귀신들이 많다면서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할 때는 친구지만 소름 돋더라고요. 제가 특히나 귀신을 좀 무서워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물론 우리 넷이 친한 것과는 별개로 친구들의 부모님은 귀인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야 뭐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귀인이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도 같이 있었고 우리 엄마가 전해달랬던 말을 듣고 아버지도 오열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귀인이를 정말 귀한 대접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참 좋아하시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네 부모님은 아니었어요. 무당집 애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친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대학까지 가서 만나나 이런 소리를 하셨죠. 친구였던 민지와 은영이는 그런 부모님이 고리타분하다고 했지만 귀인이를 별 대수롭지 않게 그러실 수 있지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두 번째 사연은 민지가 대학교 MT를 가기로 한 날 벌어졌습니다. 민지가 대학교에서 MT를 가기로 한 날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뜸 귀인이가 찾아왔더래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지한테 너 MT 가지마 하더래요. 민지도 당황하고 준비를 돕던 민지네 어머님도 너무 당황해서 아침부터 왜 저러냐고 막 그러셨대요. 민지는 지금 나가야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거라며 귀인이 보고 빨리 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지네 어머님은 순간 찝찝하셨대요. 귀인이가 계속 무섭게 쳐다보면서 저 MT 가지마, 지금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못 나가게 현관문을 막고 있었다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거기다가 귀인이가 무당집 딸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으니까 민지네 어머님도 결국에는 민지를 말리게 된 거죠. 너 MT 가지 말라고. 갑자기 어머님이 말리기 시작하니까 민지는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MT 가면 밤새 술 먹고 놀 생각에 신이 잔뜩 나 있는데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애원을 했대요. 민지는 귀인이한테 도대체 자기한테 왜 그러느냐며 실랑이를 벌인 거죠. 그랬더니 귀인이가 대뜸 민지네 어머님한테 아줌마 운전할 줄 아세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귀인이 표정이 살벌하기도 하고 영 찜찜한 애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완전 쫄아서 할 줄 안다고 대답하셨대요. 그러니까 귀인이가 애가 정 가고 싶다고 하니까 2시간 뒤에 아줌마 차 타고 같이 가죠. 집까지만 태워주세요. 했대요. 그러니까 민지네 어머님이 말릴 수도 없고 싫다고도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민지 휴대폰에 연락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학교 친구들이 너 왜 안 오냐, 지금 출발해야 된다 하면서 언제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민지가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동기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출발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버스를 타던 엄마가 데려다 주던 늦게라도 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학교에서 빌린 관광버스를 먼저 보낸 거죠. 그러면서 귀인이에게 화가 너무 나서 으르렁거렸대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2시간만 있다가 나가겠다고. 2시간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별일 아니면 화 많이 낼 거라고 엄포를 놓고요. 그렇게 불편하게 거실에 셋이 나란히 앉아서 시간이 가기만 기다렸대요. 민지 말로는 그때의 공기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밥을 안 먹어도 체하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채 안 된 시점에 귀인이가 대뜸 리모컨을 찾더니 뉴스 채널을 틀더랍니다. 민지네 어머님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귀인이를 쳐다보고 민지도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 고속도로에서 15중 추돌 사고가 났다면서 긴급 속보가 막 뜨더랍니다. 리포터가 분주하게 사건 현장을 이야기하는데 뉴스에 떡하니 MT에 가려던 D 대학교 학생들이 크게 다쳤다고 뜨더래요. 순간 민지 어머님이 아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민지는 머리털까지 쭉 뼈서는 느낌이 들었대요. 놀래서 MT에 간 친구들에게 민지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 누구도 받지를 않고 조교한테 전화하니까 조교가 민지야 너 무사하니? 이러더래요. 민지가 조교한테 저는 늦어서 버스를 못 탔다고 하니 사고 난 차량이 동기들이 탄 차가 맞다면서 다들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고 전해주더랍니다.
너라도 버스 안 타서 다행이라고 하늘이 도왔다고 막 그러더라는데 귀인이가 아무 말 없이 민지를 보고 있었대요. 다행인 건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몇 명은 크게 다쳐서 병원 신세를 오래 져야 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민지네 어머님은 귀인이한테 완전히 뿅 가는 바람에 귀인이만 보면 손이 무겁게 먹을 걸 싸주시곤 했대요. 우리 딸 살려준 게 귀인이라면서 동네방네 자랑도 하시고, 그런데 귀인이는 그냥 친구라서 도운 거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지는 귀인이 덕에 살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도 너무 놀랍다면서 귀인이한테 어떻게 알았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오죽하면 귀인이 보고 차라리 무당집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 진짜 돈 엄청나게 벌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귀인이가 그게 얼마나 고된 삶인지 잘 알아서 죽어도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자기가 꿈에서 이것저것 보긴 하는데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서 굳이 무당이 되고 싶진 않다고 했어요. 매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꿈에 가끔 나올 때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알려주는 거라고 다른 건 기대도 하지 말래요. 우리는 그 사건으로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인이 되어서도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낼 수 있었던 건 전부 귀인이 덕이었어요. 제 친화력으로 붙게 된 모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모임의 주축은 귀인이 다름없었습니다. 저와 은영이, 민지가 전부 취직을 하는 동안 귀인이는 백수 생활을 유지했어요. 그 이유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이유와 비슷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 꿈을 꾸는 게 피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학창시절에 저희를 알기 전까지 꾸준히 소문으로 인한 왕따를 당했으니 사람이 싫을 법도 하겠죠. 그렇게 우리의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민지와 은영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웃긴 건 민지네 어머님이 민지가 예비 신랑을 소개해주는 자리에 귀인이를 불렀다는 겁니다. 귀인이 입에서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귀인이만 쳐다봤다고 하시던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귀인이 말이 진짜였는지 민지는 결혼을 한 이후에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고 민지네 어머님은 귀인이를 정말 떠받들여 주었답니다. 정작 귀인이는 비혼주의자라면서 결혼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남자친구조차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결혼할 때 부케도 제가 받았는데 남자친구조차 없으니까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인이를 붙잡고 내가 뭐가 문제냐,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냐 물어봤더니 귀인이가 귀를 후벼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니까 잠자코 기다리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은근슬쩍 내 나이 80 먹어야 남자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귀인이가 그냥 웃더라고요. 헐,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나이 80까지 독수 공방해야 된다는 소리로 들려서 소개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업무도 상사의 잔소리도 출퇴근길도 아닌 바로 동기였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입사 동기였는데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은 언니였어요. 같이 입사한 반면 저는 프로젝트를 2개나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덕분에 진급이 언니보다 빨랐거든요. 회사 언니는 그런 저를 무척이나 시기 질투했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모난 데 없이 활발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데 회사 언니는 별명이 툴툴이었어요. 뭐만 하면 툴툴거리고 동기들을 까내리고 상사에게도 눈을 치켜뜨고 사회생활할 줄 모르는 전형적인 부류였습니다. 그러니 윗선에서도 예쁘게 보질 않고 자꾸만 승진을 누락시키게 되는 거였죠. 저랑 별로 친한 언니는 아니었지만 자리도 가깝고 입사 동기인지라 주변에서 이것저것 많이 묶어서 일을 시키긴 했어요. 근데 일을 할수록 이 언니가 정말 별로더라고요. 저를 고깝게 보는 눈빛도 좀 그랬고요.
거기다가 분위기를 얼마나 갑분싸로 만드는지 유머를 유머로 소비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 있잖아요. 딱 회사 언니에게 어울리는 말이었죠. 농담을 해도 어찌나 뼈가 살벌하게 있는지 주변에서 아무도 웃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지 잘난 맛에 살아서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유형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사 사람들도 언니를 피하는데 자기만 모르고 자꾸 둘러붙는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과장님이 명품백을 들고 온 날 대놓고 이거 짭이죠? 하는데 그 주둥이를 정말 꿰매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 언니가 저에게 소개팅 제안을 해온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부터 했습니다. 그냥 저 한번 엿먹으려고 그런가 싶어서 죽어도 싫다고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개팅을 했는데 대머리가 나왔다. 팔이 한쪽 없더라 하는 이야기요. 딱 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웃는 낯으로 거절을 했는데 이 언니가 며칠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한 번만 만나보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했어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면 대리님이 만나지 왜 절 소개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긴 남자친구가 있다면서 회사에서 유일하게 친한 동생이니까 소개해 주는 거래요. 누가 누구랑 친하다는 건지 하하. 그러더니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제 휴대폰 번호를 넘겼더라고요. 이미 휴대폰 번호까지 넘어간 거 한번 딱 만나고 거절해야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만남을 이어가는 건 서로의 몫이지 언니가 참견할 만한 건 아니니까요.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아니 정말 예상 밖으로 너무 멀끔하고 괜찮은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생긴 게 한쪽 쌍꺼풀만 있고 가마도 쌍가마라서 미신을 믿는 저에게는 좀 걸리는 부분이긴 했지만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심도 좋고 말도 유머 있게 하는데 생긴 것까지 진하게 생겨서 호감형 얼굴이고 키까지 컸어요. 더군다나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니까 두 번 볼 것도 없는 최고의 신랑감으로 느껴진 거죠. 그때는 살짝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회사 언니는 왜 이런 로또를 저에게 소개해 준 걸까 하는 의심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 결국 동기 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만남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다섯 번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 남자는 저와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만남을 지속했을 무렵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트를 할 때마다 조수석 차 문을 열어주고 안전벨트를 매주는 그런 세심한 남자였죠. 제가 지나가는 말로 와 귤이 나올 때가 됐네. 벌써 귤 먹고 싶다 하니까 집으로 귤을 박스로 배송해주는 그런 남자였어요. 보석이나 가방같이 큰 걸 챙겨주진 않아도 일상에서 소소하게 제가 한 말을 기억했다가 하나하나 챙겨주는 남자요. 가랑비에 젖는다는 말처럼 저는 그에게 푹 빠져버렸고 이 남자 없는 일상은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와 저기 가보고 싶다 하는 곳은 기억해뒀다가 저를 꼭 데리고 가주는데 어찌 싫어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취미생활도 완전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은근히 몸치라서 운동 종류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도 운동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 치고는 군살도 없고 매끈한 몸매이긴 했지만 영화관이라든지 전시회를 간다든지 제가 좋아하는 취미들을 일일이 챙겨주었어요. 당연히 연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 친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소개를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두 은영이, 민지, 그리고 기인이까지 해서 5명이서 만났는데 제 길을 살려준다고 계산도 다 하고 친구들 하나하나 너무 잘 챙겨주었어요. 말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잘 이끌어가는데 일부러 제 길을 더 살려주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 대신 심부름을 대신해준다던가
제가 뭘 흘리면 나서서 치워준다거나 하는 모습이요. 결혼한 친구들은 세상에 저렇게 다정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면서 저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공주 대접 받고 살 수 있겠다 하면서 부럽다고 하는데 정작 귀인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다 때가 되면 하는 거 아니겠냐고 제 남자친구를 보는 둥 마는 둥 시큰둥하게 구는데 괜히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남자친구한테 궁금한 거 없냐고 물어보라고 하니까 은영이가 짓궂게 연봉 얼마 받아요? 차는 있어요? 집은 작아요? 하면서 말했어요. 물론 농담이었으니까 다들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귀인이만 무표정으로 밥만 먹는 겁니다. 괜히 귀인이 눈치도 보이고 마음이 엄청나게 찝찝했어요. 그렇게 1년을 꽉 채워 연애를 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말에 저도 좋다고 우리 이제 결혼하는 거냐고 하니까 화사하게 웃어주더라고요.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하면서 저한테 모아둔 돈이 얼마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까지 서로의 연봉이 얼만지 모아둔 재산이 얼만지 정확하게 오픈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원래 결혼할 때 되면 다 알아야 하는 거라고 하길래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적금은 8천만 원 정도 있고 월급은 이 정도 된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증여해 주신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어서 월세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이 말을 긁적이면서 자기도 솔직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집에 빚이 좀 있어서 모아둔 돈이 없대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갚을 거 별로 안 남아서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심각하게 당황을 했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이었어요. 항상 세련된 옷을 사입었고 손목시계나 벨트도 제가 알기로는 꽤 명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대기업도 다니고 하니까 못해도 1억은 모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다니는 기업이 중견기업인데 모은 돈이 8천만 원이었으니까요. 물론 제가 가진 오피스텔이 위치가 좋아서 월세가 쏠쏠하기도 했지만 빚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제가 당황해하자 남자친구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8천만 원 모은 돈에 오피스텔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셋집도 구하고 식도 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래서 자기는 얼마가 있는 거냐고 다 내 돈으로 해야 하냐고 물어보았더니 남자친구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결혼해서 애라도 낳게 되면 육아휴직도 해야 하고 자기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나중에 다 자기가 번 돈으로 노후 생활을 하게 될 건데 빡빡하게 너 돈, 내 돈 갈라치기 해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듣고 보니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라도 발에 땀나게 도망을 갔어야 했는데 제가 설득이 되고 만 거죠. 그 뒤로부터는 순조롭게 결혼식 준비가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를 딱 보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하시겠다 하면서 저한테 얼마를 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피스텔에서 받는 월세를 제외하고 280만 원 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앞으로 자기에게 매달 용돈을 얼마씩 줄 거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주 뻔뻔하게 들어서 알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빚이 좀 있는데 그거 다 갚아주고 결혼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 천지처럼 어버버거렸습니다. 누구라도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저처럼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예비 신랑이 엄마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예비 시모가 저한테 아주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랑 살아보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네.
결혼식은 최대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랑 1년도 못 살고 이혼할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해. 애 생기고 나서 혼인신고해도 늦은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좀 깨어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결혼식은 막 성대하게 하는 거 내가 정신 사나워서 싫다. 요즘 스몰 웨딩? 뭐 그런 게 유행이라며? 그리고 너 어차피 엄마도 없다면서 혼주석 비어있는 거 우리 쪽 손님들이 보고 욕할 수도 있잖아. 간단하게 하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를 이야기하는 건 선을 세게 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오늘은 날이 아닌 듯 싶으니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씀드리고 대충 인사를 한 뒤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오자 예비 신랑이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경험 없는 짓이야?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이든 끝까지 듣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님이 더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신 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 예비 신랑이 겸연쩍어 하면서 우리 엄마가 심한 건 알겠지만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말해둘 테니까 다음번에 만날 때는 사과부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결혼이라는 게 평생 남으로 살다가 가족으로 묶이는 거 아니겠냐고 의견 차이와 생활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저에게 우리 둘이 잘 노력해서 가꾸어 나가면 이런 문제도 나중에는 별일 아닌 게 된다면서 저를 설득하는데 제가 또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30년을 넘게 남으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끈끈해지고 서로를 파악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 가스라이팅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조금 속상한 마음도 있고 해서 귀인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예비 신랑이 잘 다독여줘서 마음을 풀었다고 넋두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귀인이가 대뜸 저에게 그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연애를 할 때도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할 때도 예비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귀인이가 물어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도 했고 귀인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인사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우리 집 와서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결혼까지 하게 되지 않겠냐고 했죠. 귀인이가 몇 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뜸 알겠어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게 더 찜찜하고 이상한 거예요.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나 싶고요. 예비 신랑과 평소에 다름없는 일주일을 보냈고 드디어 저희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남자를 처음 소개해드리는 자리이다 보니 평소와 달리 너무나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좋아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약속 장소 앞에서 예비 신랑과 만나 같이 손을 잡고 식당에 들어가서 안내받은 룸으로 들어갔는데 귀인이가 저희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뭐야?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너 여기에 왜 있어? 하니까 귀인이가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가 같이 밥 먹자고 부르셔서 왔어. 이러더라고요. 예비 신랑의 얼굴은 좋지 않아 보였지만 아버지께서 귀인이를 보면서 끄덕이시더라고요. 내가 같이 밥 먹자고 불렀다.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 귀한 친구이니만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 하시는데 예비 신랑도 더 말을 못했죠.
경우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예비 장인어른의 말에 토를 달아 굳이 점수를 깎이고 싶지 않았던 거였을 거예요. 식사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든든히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예비 신랑도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예비 신랑이 제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놓아주고 갈비를 놓아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묵묵히 밥만 드시더군요. 평소 같으면 우리 딸한테 잘하는 남자라고 칭찬을 해주실 법도 한데 너무 싸늘하게 식사만 하시니까 기분이 별로였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께 투정이라도 부려야겠다 싶어서 일단 식사에 집중을 하고 어느 정도 다들 배가 부르자 전통차를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물꼬를 틀었습니다. 그러자 귀인이가 대뜸 예비 신랑을 보면서 의미심장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년 전에 큰일을 한번 겪으셨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쪽 입으로 듣고 싶은데.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귀인이를 쳐다보다가 예비 신랑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의 얼굴이 진짜 볼품없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예비 신랑을 향해 물어보았습니다. 7년 전? 왜? 오빠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저를 향해 표정을 갈무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귀인이가 정말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면서 예비 신랑의 목을 점점 죄어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이상하다. 내 눈에는 빨간 줄이 보이는데. 빨간 줄은 또 뭐지? 제 머릿속에는 정말 물음표만 잔뜩 있었습니다. 귀인이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영문도 모를 소리에 씩씩거리면서 점점 흥분해가는 예비 신랑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제가 빨간 줄이 뭐냐고 둘이 왜 아무도 모를 소리를 하냐고 물어보는데 저희 아버지만 태연하게 찬물을 들이키시더라고요. 하지만 미간이 잔뜩 찌푸려져 있는 걸 봐서는 아버지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귀인이가 계속해서 7년 전 이야기를 꺼내자 예비 신랑이 벌떡 일어나서 저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너 뭐야? 너 지금 다 알고 이러는 거야? 너 내 뒷조사를 했어? 이게 얌전한 줄 알았는데 아주 엉큼한 계집애였네. 다 알면서 지금까지 모른 척하면서 속이고 나를 가지고 장난을 쳐. 너 정체가 뭐냐고. 저는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예비 신랑도 처음 봤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화를 내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개소린가 싶어서 말을 해달라는 표정으로 귀인이를 쳐다보니까 정말 평소에 볼 수 없는 눈빛을 하고 귀인이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모가 선녀보살이라더니 귀인이가 꼭 선녀보살이 된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디 앞길 창창한 애들을 꼬셔다가 죄다 폐인을 만들어 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 뒤에 들러붙은 원통한 기가 한두 개인 줄 알아? 그러자 예비 신랑이 시퍼렇게 질린 얼굴을 하더니 욕설을 내뱉고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귀인이 말로 짐작해보건대 예비 신랑이 과거 단단히 사고를 쳤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뒤따라서 나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께서 묵직한 소리로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웬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지시는 겁니다. 이게 뭔데 하면서 봉투를 열어보니 인적 사항 같은 거랑 막 글자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정독을 하고 저는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이 전과 18범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사기도 진짜 다양하게 쳤는데 대부분이 여자의 등골을 빼먹은 혼인빙자 사기였고
중간에 도박 건도 몇 건 껴있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뱉으시면서 귀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귀인이는 자기가 일주일 사이에 대충 알아본 것만 그 정도라면서 파면 더 나올지 어떻게 아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에 저희 엄마가 10몇 년 만에 나와서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제 결혼을 꼭 말려달라고요. 제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뒷장에 빨간 줄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7년 전에 상해치사 사건을 하나 일으켰다는 거였는데 그게 글쎄 전부인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흥신소를 이용한 건지 결혼식 사진이 떡하니 붙어 있더라고요. 돌싱이었던 것도 어이가 없는데 전부인 상해치사 사건이라니. 알고 보니 전부인과 싸우다가 밀쳤는데 장식장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거였어요. 혼수 상태로 2년 동안 있다가 호흡 정지가 와서 죽었다고. 그래서 상해치사로 교도소에 3년을 수감되어 있었대요. 깜빵에서 출소하자마자 거의 저를 만난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결혼식 사진조차 현실감이 없어서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더욱 소름이 돋았던 건 그 사진에 회사 언니가 떡하니 찍혀 있었던 겁니다. 친인척들끼리 찍은 사진인 것 마냥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 사이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하니까 아버지도 귀인이도 아무 말 없이 저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영 이상하더라고. 갑자기 빚이 있네 하면서 내 돈 가지고 하자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게 다 사기치려고 했다는 거지? 그런 것 같더라.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등쳐먹은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더라고. 혼인신고까지 한 사람은 죽은 전부인이 끝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하면서 돈만 야금야금 빼갔더라고. 거기다가 대기업 다닌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어. 어디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 저는 정신이 너무 없어서 오늘은 이만 쉬어야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회사에는 급하게 병가를 내고 어떻게 이별을 말해야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에 아무렇지 않게 그놈에게 연락이 와서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고민했지만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보고 귀인이랑 연락을 끊고 사과를 하면 받아주겠대요. 저도 순간 울컥해서 말이 곱게 안 나오더라고요. 미친놈이냐고 막 쏘아붙였습니다. 미친놈 아냐? 너 내 회사 동기인 그 언니랑 친척지간이니? 일부러 나 사기당하라고 그 사람 소개해줬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너 결혼했던 것도 전부 나한테 숨긴 게 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놈이 무척이나 당황해하면서 친척은 맞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심으로 소개받고 싶어서 그런 거다 하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오해가 있다면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러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길래 오해는 무슨 오해냐고 결혼식 사진 다 봤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고라고 하지만 전부인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며? 사고 2년 뒤에 사망까지 했다며? 그러니까 자기는 다 죗값 치르고 왔고 문제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이걸 속이고 저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너네 엄마가 혼인신고 바로 하지 말라고 한 거구나? 애가 생기면 하라는 게 빼도 박도 못하는 시기가 됐을 때 혼인신고를 시키려고 한 거였어. 내가 모은 돈에 오피스텔까지 헤쳐먹고 버리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제야 욕을 나지막히 내뱉으면서 고개를 돌리더군요. 아니 왜 욕지랄이야. 누구는 욕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이 후레자식이야? 야, 보는 눈이 많아서 내가 여기까지만 하는 줄 알아. 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봐주는 거야. 알겠어? 무섭게 내뱉고는 카페를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놀라기도 했고 소름이 돋기도 했고 바로 그놈의 연락처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식장이며 뭐며 예약한 게 하나도 없어서 처리할 것도 위약금 물어야 할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날 저녁에 제가 차단을 한 걸 알았는지 다른 번호로 그동안 저한테 쓴 돈이 얼마라면서 돈을 보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무시해주고는 다른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하니 동기 언니가 저를 쓱 쳐다보는데 안절부절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마 그 사기꾼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탕비실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언니를 불렀고 사람들이 꽤 있는 탕비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말만 한 건 아니고요. 들어오자마자 손에 쥐고 있던 커피를 그 언니에게 확 부어버리고 소리를 쳤죠. 주위에 있던 회사 사람들이 전부 구경하듯이 몰려들었고 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언니, 아무리 제가 밉고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기꾼을 저한테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동기라고 챙겨주는 건 줄 알았더니 언니네 집안에 정가 18범 사기꾼을 저한테 붙여요? 거기다가 전 부인을 상해치사로 골로 보내서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살인범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와, 대리님 무서운 사람이네. 그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언니는 울고불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비는데 이게 잘못했다고 말로 해서 될 일이겠어요? 저는 당연히 상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언니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소문도 회사에 번지고 번졌으니 회사에서도 골칫덩어리가 된 거죠. 그동안 별로 좋지 않았던 회사 내 태도를 문제 삼아 결국 언니는 퇴사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일주일을 못 버티고 사표를 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뒤로 저는 여전히 귀인이를 은인으로 모시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더 귀인이를 챙기면서 지내고 계시고요. 둘이 저 빼놓고 소주 마시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참나. 그래도 귀인이 덕에 고마운 일이 많아서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귀인이가 저한테 슬쩍 다 때가 있으니까 조용히 기다리라고 삶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만날지 모를 그 인연을 기다리면서 저는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런 저의 사연 어떠셨나요?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